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 자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이정동 경제과학 특별보좌관님이시고요. 또 패널로는 이하경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 김기문 회장님, 이병헌 원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입니다. 착석을 하시면 저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좌담회 사회를 맡은 이정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상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잘 보이고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이다 보니 중간에 운영상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라이브의 매력이다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번 특별 좌담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토론자 분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을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하경 국회 산자중기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신 이병헌 중소기업 연구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이 아주 훌륭한 재원을 모으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각 분야의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국회 그리고 싱크탱크까지 다 대표하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토론을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을 짧게 좀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부터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사실 그 코로나19를 맞아서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안이 있는지 그래서 이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이 비대면 시대 또 4차 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좌표를 설정해 주시는데 여기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 그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도 제가 현장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국회에서 나오신 산자 위원장님이나 그 이철규 간사님도 그런 의견을 내주시고 연구원에서는 그동안도 많은 중소기업계와 그런 그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 그 토론을 계기로 과제를 좀 잘 가져가셔가지고 좋은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하경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하경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와 조선일보가 이 코로나 위기에 중소기업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위기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 된 세계 속에서 감염병이 전 세계를 일거에 장악하고 또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와 세계 하나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 갑자기 축소되고 중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정부는 이 위기 시대에 경제의 밑바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여러 가지 긴급 대책을 만들고 있고 현재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또 이렇게 산업계 이야기를 듣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데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산자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님, 그리고 조선일보사의 우리 방상훈 사장님과 이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모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계시는 우리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 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터널을 무사히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또 다시 통과하고 난 터널 밖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원활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이 제도를 정비하고 뒷받침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함께 여당과 협조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함께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헌 원장님. 네,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병헌 원장입니다. 우선 오늘 그 토론회 중소기업계를 대변하시는 우리 그 김기문 회장님과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입법 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그 이하경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철규 간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과 우리 중소기업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것들이 추후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적어도 지난 1, 4분기에서부터 2, 4분기, 3, 4분기 걸쳐서 올해 그 전개된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 대응과 특히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 수준을 평가를 해보면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가 방역에 성공했듯이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왔다라는 것이 저희 평가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또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 대안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토론을 열어가기에 앞서서 이 논의에 물꼬를 튼다는 의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 왔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이제 채용을 아예 안 하는 기업들도 생겨났고, 채용을 하더라도 이제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이는 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많이 좁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시 산업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산업이 붕괴돼 버린 상태예요. 그 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났고 해외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2020년도 들어와서는 전시 쪽이라든지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전체 산업 자체가 붕괴되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수주가 가장 중요한데 수주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은 수주량이 적다 보면 수입도 적게 되고 그러면 관련된 우리 중소기업들도 일감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필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비대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택가를 제외한 그 시내 번화가나 이런 데는 전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한 30% 이상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책 자금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물론 지원을 받았고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서도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어차피 저희의 빚이잖아요. 사실 지원금은 참 고마운 말씀인데 그 밑받는 분도 없게요. 네, 그 중소기업 현장에 어려운 목소리가 바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 계시면서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 의원님께 영상을 보신 소감을 포함해서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네, 올해 정말 급하게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긴급 처방을 했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긴급 처방을 했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국회에서 예산과 정책으로 내년을 잘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네, 이 지역에서 만나 뵙는 우리 중소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인터뷰해 주신 각 지역의 자영업자분들께서도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국회 차원의 이런 지원 대책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인터뷰도 해보았습니다만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매출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냐라고 보시면 대충 60%가 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20년 4분기에 매출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또 얼마냐? 역시 아주 많은 비율이 놓여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통계치에 나온 부분들보다도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사실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방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통 제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계 잡히지 않은 부분들까지 본다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봐도 서울 그 강남에를 가봐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그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이 그나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낫다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깊이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해봤는데요. 특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정부 정책 지원이 아주 기묘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만족하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드려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지원 규모 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군요. 이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이다,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도 질문을 드려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적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혹은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는데요. 정책을 직접 만드시고 또 집행해 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코로나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전 자금 지원과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 특례보증, 영세기업 신속 전액보증,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였고, 단기 자금 경색을 겪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의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한유예 지원을 통해 금융 지원을 좀 완화시켜 드렸습니다. 다만 시일의 적절한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은 조금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애로는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갔는데 제대로 서류가 미비해서 못 받고 다 돌아온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매출의 감소라든가 또한 또 미래 경기 전망도 지금 불투명하게 보시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역시도 위축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연쇄적으로 경제에 이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난 4월 달부터 긴급히 시행한 이런 융자금의 상환, 또 원리금 상환 유예 제도 같은 것들은 우리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집행될 때 까다로운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준 이런 이 자금이 수혜를 받는 기업인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정책은 비교적 성공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고용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지만 정부의 그런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최저임금의 이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또한 주 52시간 제도가 지금 중소기업까지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주 52시간 제도의 일적 시행은 아마 고용지원금 등 이런 재정적 지원으로 도움을 받는 플러스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이너스 효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물론 노동계층, 노동자들의 이런 욕구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이 없는, 일자리가 없는 고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고 우리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이런 중소기업의 제일 고통스러운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유예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정말 그 한 손 한 손에 잘 쥐어줄 수 있게 집행 과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총론적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금융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사실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지금 팬데믹 위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자금 지원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느끼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담아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나 중소벤처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을 위반했으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저희들에게 답을 좀 주셨으면은. 네, 이 중소기업 관계자께서 답을 주십사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회장님 어떠십니까? 이 운영 자금 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인쇄조합 이사장이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문제를 이제 속탄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그 기업의 유동성 위기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기업을 못해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기업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귀책 사유가 사회적인 이런 그 코로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유화를 막론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정부도 그런 대책을 사실 그 적극적으로 피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실질적으로 일선 창구에 가면은 신문 보고 그런 정책이 있어서 가봤는데 딴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가장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만기를 연장해라 1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선 창구 하면은 안 된다 뭐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또 아니면은 2달 3달 연기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약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허탈한 마음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뭐 이 자금 지원이라는 것이 기업한테는 그 대출 빚이지 그것이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사실 아닌데, 결국에는 기업이 부실할 것을 대비해서 은행은 너무 몸을 많이 사린다,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정부에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일선 창구를 지도해 줄 것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만 잘 이루어지면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쓰러지는 기업이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이 정부나 국회나 정말 감시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분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화면을 보시죠. 금융지원 대출의 경우 현장의 체감이 정책과 달랐습니다. 정부 정책의 의지가 일선 은행까지 전달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정부 여당에서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역시 또 전달 문제에 대한 답답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하경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그동안 4월, 5월 두 달만 보더라도 한 100조 원 이상 기업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 또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도 저리로 긴급 대출을 해주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보증까지 서주는 지원 규모만 29조 원입니다. 그러나 막상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가면 담보를 요구하고, 또 담보를 내놔도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중소기업들에게 6개월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은행에 가면 또 어려움이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1차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은 76%가 소진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자금은 48%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의 우려는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부실 대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전성에 염려를 할 텐데, 정부 정책의 소극적인 은행을 상태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코로나로 인한 기업금융대출로 여신 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싱크탱크를 대표하고 계신 원장님께 좀 여쭈고 싶은데요. 정책자금 지원이 지금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국제적으로 참조될 만한 사례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사실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재정을 통한 예를 들어서 신용 보증을 확대하거나 또는 뭐 무상으로 어떤 자금을 지원을 하거나 또는 은행이 대출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그것을 정부의 지원으로 메꾼다든지 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들을 해 왔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도 나라도 아까 이제 우리 이하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금 체감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대출을 심사하고 그 규정이 또 은행마다 일치되지도 않는 그 요건도 서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출 신청을 해놓고서 한 달이 가까이 걸린다든지. 근데 이제 가장 이 모범적이었던 정책 사례는 스위스 사례입니다. 스위스 연방 정부가 민간은행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억 프랑,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25조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4월 초에 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75% 정도의 자금을 전부 다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그동안 스위스의 민간은행들이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거래 정보, 중소기업들과의 거래 정보를 분석을 해서 필요한 대상, 줄 수 있는 대상들을 미리 선별을 하고 그 기업들한테 빨리 와서 찾아가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받는 데까지 뭐 한 30분에 그냥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스위스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최근 소상공인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세희망 자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미리 대상한테 통보를 해서 받아가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른바 미국의 PP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급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호하는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보면 중소기업의 어떤 경영 안정 자금 지원하는 거하고 일자리 지원하는 거를 좀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 프로그램은 일단 자금을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 사정이 어려워서 급여를 못 주는데 그 돈을 대신 급여를 주는데 썼다 하면은 쓴 만큼, 급여로 쓴 만큼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는 보조금으로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는 뭐 보조금 지원하는 거 하고 보증하고 대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히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결합해서 하면은 좀 더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금 금융 문제에 관한 논의를 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챙겨야 될 분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자금 지원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회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스위스 예하고 미국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미국 예 같은 경우에 PPP 프로그램이 그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은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 월급을 준 금액만큼 대출해서 탕감을 해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획기적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그 도입했으면 좋겠고 그 플러스 해가지고 세금 낸 건 또 아마 탕감을 해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년도 지나면서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요즘 신문에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금년도의 매출 가지고 신용등급 내지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분명히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신용등급 떨어지면 은행이 이자율 올릴 테고 대출금 회수할 텐데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내년도 결산이 완성되는 한 2, 3월쯤 가면 굉장히 아마 심각한 상황이 올 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그 관련 회의 때 제가 최근 소위 3년 내에 재무제표가 가장 좋은 쪽 그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재무제표로 신용등급을 금년만큼은 금년 그 매출만큼은 내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특별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고 금융기관들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내놓느냐가 중요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의에서는 이런 정책을 그 정부나 국회나 분명하게 이제 전달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그 아주 급한 사항으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일정 부분 답변을 좀 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에 또 다시 자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성과 향상이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업 이후에 초기 투자가 성공을 거두기까지 지속적인 성장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되고요. 창업에서 성장 과정에 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더하여 유망 기업의 발굴 육성 과정에서 시장의 선별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 자금을 운영해야 하겠는데 아마 그 성공적인 사례가 팁스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팁스 사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시장에서 선별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위험을 공유하고 분담하는 아까 PPP 민관 협력 형태의 자금 공급 확대 방안도 이제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 금융 애로를 실태를 조사해 보면 혹시 사정이 악화될 때 공급을 축소하지 않을까, 또 회수하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긴급자원의 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서 어려움이 해소되면 회수를 의무화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걸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새로운 집행 관행도 이제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요, 이 경제 생태계가 지금 붕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유예 정도가 아니라 이자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부가 탕감해주고 보조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신속히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4월달에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요, 이런 긴급 재난 자금을 지원받는데 하루 종일 가서 줄을 섭니다. 코로나가 막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말이죠. 감염병이 창궐 하는데 이 자금 지원받겠다고 은행 창구에서 줄 서는 이 웃지 못할 이런 현상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또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라고
보기가 정말 참 어려울 정도로 준비가 덜 됐던 것이죠. 그다음 또 이런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금을 지원받기까지 빠른 경우에도 한 달, 어떤 분들은 2달씩이나 걸렸습니다. 필요한 때 자금이 지원돼야지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은 기업은 당장 도래되는 이런 자금의 수요를 막기 위해서 사채라든가 그 위해서 고비용의 이 자금을 이 융통에 썼습니다. 우리 정책이 제때 또 필요한 때 필요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좀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이병헌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기문 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의 그런 정부 주도의 이런 보증 제도,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니까 이 정부 부처가 직접 기구를 설립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보도에 의하면 당일날 원스톱으로 다 처리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미국이나 스위스, 영국보다도 훨씬 더 기업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고 관리되는 나라입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 주체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공급자 중심의 이 시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공급자 중심의 이런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병헌 원장님. 네. 그 새로 당선된 그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 후보 그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을 해보면은 PPP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존 PPP가 500인 이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소기업 하면 500인 이하의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지금까지는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받을 준비가 대부분 큰 기업들 위주로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서류 같은 것들. 그래서 PPP를 어떻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냐면 그 50인 이하에 대해서 전체 배정된 600억 달러 배정 금액의 절반을 50인 이하 기업들한테만 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칸막이를 좀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 이제 아까 이철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지금 이 상태가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특히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지금까지 그 상환 위예받았던 분들이나 정부로부터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대출 받았던 분들이 다시 또 상당한 자금 압박에 들어가는데, 그 순서가 소상공인, 그 다음에 소기업, 뭐 중기업, 중견기업 이 순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쪽에 단기적인 그 지원 집중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추가적인 재정도 이게 뭐 내년도 예산 태우고 언제 해서 이걸 다시 또 내년도 6월 달이나 7월 달 돼 가지고서 중소기업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아까 그 이철규 간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빨리 준비가 돼서 적어도 1월 달, 2월 달에는 자금이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단기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번 체계에 우리가 이제 크게 보증 체계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 뭐 지역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한쪽으로 좀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전체적으로 관할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토픽은 돈 다음에 중요한 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문제에 대해 좀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노동의 관행과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다고들 하고, 그 이야기를 빼고라도 지금 이 고용 위기는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파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 지원 정책이 자리를 잡아야 될지 회장님과 두 분 의원님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위기에서는 그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얼마만큼 실업을 덜 만드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정책이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이 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이 고용 그 이제 휴무일에는 절대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아주 엄격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이 뭐 대개 30인 미만이 90%가 되는데 사실 뭐 한 반 정도 놀면 한두 명은 나와서 급할 때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암행 감찰에 걸리면은 뭐 그 전체 그 지원 금액을 몇 배 벌금까지 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고용유지 지원금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노동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제 완화는 시키고 있는데 고용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실업보다는 고용 유지가 훨씬 난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현실에 맞게끔 좀 많이 개선할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실업보다는 고용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업수당보다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좀 더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이제 52시간 문제가 이제 1년이 연기는 됐는데 사실 그 당시 연기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것이 보완 입법을 해달라. 탄력근로제하고 선택근로제를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들로 개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특별 연장 근로를 완화를 시켜달라.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별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해야 되는데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그 사실 그 문서 작성하기도 힘든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 장관한테 특별 연장 근로에 허가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정부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돼야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 정상적인 그 산업 현장에서 올바르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보안 입법에 대한 부분들이 환노위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그 논의가 돼서 금년 내에 보안 입법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소기업들한테 노동 문제 해결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긴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이하경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 그 현상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빨리 회복되면 좋지만 심화될 거라는 추측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치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임시 일용직과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안전망과 사회 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더 선하겠지만 그것도 우리나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들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또 사회보험이나 이런 형태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텐데 인구 구조나 취업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 보장 정책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이제 생애 주기 변화랄지 인구 구조 변화 또 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보완하고 또 더 진화시켜서 이런 어려운 시절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모색하고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 실업률도 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자리 감소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는 영향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아마 취약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결국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뭐 조금 방향을 바꿔서 중소기업이 아무리 보조금을 주고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선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또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이런 신호를 줄 때 기업은 고용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나쁜 가격 후려치기라는 것, 이런 잘못된 관행이 결국은 계속해서 인적 자원의 대기업 편중 현상을 자꾸 가중시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정부도 또 제도적으로 마련해야겠지만 중소기업계도 스스로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로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현장에서 원청기업, 대기업의 원청기업의 직원과 근로자, 노동자와 협력업체 하청기업의 노동자의 임금의 이런 현격한 격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루속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함께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거리가 있는데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고용해야 되는데 한번 고용하면은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해외에서 수주가 들어와도 포기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 정비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런 제도 정비, 이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 누구도 이걸 먼저 말하기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데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상 궤도로 가려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일자리를 잃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 보장 문제도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실업자를 보조하는 정책에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장려하고 이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이런 노동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상 이 노동시장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야 하듯이 우리 경제 구조 중에서, 체계 중에서 다른 모든 부분은 합리적으로 정리되어 왔는데요. 이 노동시장만큼은 과거에 고용 주는 강자다, 또 우리 근로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이런 도식하에서 약자는 보호돼야 되고 또 이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게 결국은 노동시장을 왜곡시켜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지금 어느 기업주가 함부로 이유 없이 근로자를 내보내고 하는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근로자를 내보내야 되는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계 기업들, 특히나 이 소기업들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이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급격히 상승하고요, 납품 단가는 점점 내려갑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납품 가격을 자꾸 내리라고 대기업 원청은 압박을 하고 있죠. 이런 구조하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이 한번 고용을 하면은 이 해고라기보다는 구조 정리할 수 없게끔 이렇게 이 제도로 막아 놓는다면은 실제 창의적으로 이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수주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니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씩 대기업의 불리한 조건이지만은 납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어찌 수주를 하고 이 노동자를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뭐 기업에 대한 우리 경제 3법의 이 개정 문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틀과 마찬가지로 어울러서 노동 시장에 고용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그렇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내보내고 마음대로 이 뽑자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 분야의 미래가 좀 암울하지 않나. 특히나 양극화 대기업에 제가 정치를 하기 이전에 한번 이 국내 대기업 아주 굴지의 대기업인데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이 제조업체 이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더 힘들게 하는데 기술의 수준 차이도 없습니다. 원청 기업에 고용된 분들은 연봉이 당시에 한 여러 해 전인데 한 9천만 원 이렇게 육박을 하고요. 하청업체 직원은 협력업체 직원은 3-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는 한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또 더 나가서 이 고용의 위축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부를 조금 이렇게 줄이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철규 의원님께서 말씀 중간에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토의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성이라고 하는 그 토픽을 갖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이하경 의원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산업사회는 정규직 고용노동자 중심으로 산업정책, 고용정책이 펼쳐졌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안정 정책도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 중심으로 고용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 형태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일자리 정책, 고용 정책을 통해서 산업 속에서 일자리와 고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인데 이제 스마트 시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노동 사정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도 재택근무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유연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노동 정책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가 아마 가장 이제 앞서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실제 언제나 일자리를 옮겨도 내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사회 튼튼한 안전망 보장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위기에 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벤처 창업이랄지 이런 데 대한 두려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도 내 가족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면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고정된 과거 방식의 노동제도, 고용제도를 굳이 유지하려고 하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특히 북미의 그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 또 독일식 여러 가지 혼합 모델, 또 미국식 모델 등등의 장점을 전부 놓고 먼저 네가 도전해라. 그러면 지원할 게가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고 교육시켜 줄게.
그러면 도전해봐.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대타협 사회적인 총의를 만들어서 이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마다 사회 제도와 이런 시스템은 그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정도가 따라서 또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맞는 스텝 바이 스텝을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을 갈 수 있도록 사회 제도와 보장 시스템을 어떻게 얹어줄 거냐, 이것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먼저냐 하고 서로 고집하면 해결책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새로운 21세기형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고용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지 못하고 탈락된 사람은 어떻게 기본소득 개념 등 다양한 요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장해야 될 건지, 로봇이 확장되고 AI가 전부 그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때 그냥 이 산업시장 밖으로 나온 그 수많은 청년들 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일로 일할 수 있게 할 건지,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현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지만 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국민 대타협에 저는 그런 정말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여야를 떠나서 또 산업계와 시민사회를 떠나서 함께 논의하고 숙고해서 대안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과제로 안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먼저 지원해주겠다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 도전하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은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은 원장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 티타임에서 우리 그 이철규 의원님, 간사님, 그다음에 이하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 이번 국정감사 때도 국정감사 기간에도 저희가 국민으로서 지켜봤을 때도 우리 그 두 분 의원님 속해 있는 산업자원중소기업위원회가 그래도 가장 여야 간에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토의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게 정말 그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국회의 산업자원중소기업위원회가 좀 주도적으로 어젠다 레이징을 하시고 이슈를 만드셔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뭔가 우리가 좀 새로운 틀을 짜는 게 어떨까?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목표가 지금 이제 52시간 문제든 최저임금 문제든 항상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다가 들이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 이행 능력이 안 되는 에리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문제. 그걸 좀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오히려 그러한 그러니까 그 노동 정책이나 또는 그 규제 정책들이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양극화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러니까 대기업의 아주 좋은 일자리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 열악한 일자리를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는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자체가 궁극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그 목표가 그러니까 이 노동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있어서 노사가 여야가 그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건가 그 목표를 좀 공유하면서 논의를 해 나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지금 이 현재 실시간으로 줌에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줌에 연결되어 계신 분 가운데 한 분 정도 혹시 현장감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듣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현재 청년 구직자 이다운입니다. 네, 지금 한창 구직 활동에 열심히실 텐데요. 네, 요즘 느끼시는 게 어떠신가요? 사실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기업에서는 아예 채용 공채를 다 연기하거나 심지어 취소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뽑는 인원 수 자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취업할 때는 인턴 경험도 많이 다들 가지고 계셔서 저도 이제 경험을 쌓으려고 이제 인턴을 찾아보고 있는데, 인턴을 뽑을 때조차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우대하니까 이제 저처럼 좀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취업이 더욱더 조금 힘들어진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혹시 패널 분들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릴까요? 저는 앞으로 예상되는 근무 방식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병헌 원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의 변화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구조, 모든 전 산업의 영역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이 되고 그 플랫폼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일반 기업들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제가 10년 전에 대만의 중소기업들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평균 직장을 3개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두세 개. 그러니까 오전에는 A라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B라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도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앞에서 우리 이제 노동의 유연성 증가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유연화되고 가변적이고 이렇게 돼야 되고 굳이 또 출근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도 구직자들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중소기업인들도 그런 환경이 이제 맞게 그 고용 환경이나 인사 제도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산 시스템이나 그룹웨어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나 지자체들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집에서 또는 집 가까운 데에 있는 공유 오피스 같은 데서 일할 수 있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그런 시설 같은 것 구축 지원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뭐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서 휴양지에서 놀면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한 분 질문을 들었으니까 오프라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시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오프라인에 오늘 자리에 와 계신 분 가운데도 한 분 질문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본인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의 조용준 이사장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성을 통해서 각종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네트워크 정책의 중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법률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게 되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법 통과에 많은 노력해 주신 우리 이하경 의원님과 우리 이철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현실에서 발빠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대상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령 R&D 사업이나 정책자금 지원 시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이 박수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 공감이 큰 것 같습니다. 회장님 어떠십니까? 이 협동조합 문제는 회장님께서도 역점을 기울이셨던 그런 키워드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중소기업자 지위를 가졌는데 이번에요.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그 부분들이 협동조합이 사실 이제 그동안 별다른 그런 활동 범위가 굉장히 제약돼 있었는데 중소기업자 지위를 받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R&D 자금도 받을 수 있고 기보신고에서 보증서도 받을 수 있고 공동 판매, 공동 구매, 공동 생산 그 뭐 공유 아까 뭐 얘기한데 공유 팩토리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쪽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졌는데 사실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 협동조합이 3만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약 한 2.5배인데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지금 9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데 일본은 협동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그 공동 생산, 공동 판매가 굉장히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공동 판매에서 협동조합이 공동 행위라는 그런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동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소위 단합이라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외국에는 이제 카르텔법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로 봤을 때는 그 공동 판매도 어떤 면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국회에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만들어 놓으면 시행령에서 그 반대하는 부처가 있으면 제대로 법이 그 작동을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위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그 통과시킨 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이하경 위원장님이나 이철규 간사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시행령까지도 좀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협동조합 활성화가 되면은 중소기업한테 굉장한 좀 그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중소기업의 판로 차원에서는 이 공공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님의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국내 경제 주체 중에서 수요자 측면으로 본다면 정부 부분 공공조달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조달 규모 16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중소기업이 약 한 106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섭력을 보면은 정부가 슈퍼갑이죠. 구매력에 굉장히 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의 위치인데요. 아마 이 납품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실 어찌 보면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달 입찰 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우선 중기업 자원에 이런 목소리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 하에서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조달을 할 때 보니까요, 이 제품 가격, 그러니까 제품 가격의 이 소위 말하면 규격과 가격으로만 이 입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조달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성능이죠, 품질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맹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부 조달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정부는 이 조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향력이 무조건 가격만 깎는 게 아니라 품질의 이 성능을,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이 신호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바꿔 나가야겠다. 또 특히나 조달에서도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의 이런 경쟁력의 차이도 현격하다고 이렇게 여기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가 월등히 많고요, 세종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방 도시들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현격하게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아까 이제 우리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 기업에게 정부가 감당해야 될 복지를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이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여하이 잘 경영해서 흑자를 많이 내고 고용을 해주면 그것으로 기업이 우리 국민 민복에 기여하는 것이지, 적자를 보면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이 기업에게만 자꾸 부담을 주는 이런 정책보다는 기업이 일을 잘할 수 있게, 경영을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복지 정책 중에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이 조달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전, 가스공사 이렇게 코트라 이래가지고 한 40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하고 지난 8월인가 그 산업부 장관 같이 MOU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문제점만은 아닌데, 사실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거에 대한 사항들을 아주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중소기업한테 그분들을 입찰을 붙이거나 하고 그랬을 때에 제값을 주면 마치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 같은 이런 부분들, 최저가 입찰로 납품을 하면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조달청이 중소기업 제품을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내보니 중소기업들한테 한 7조인가 9조인가를 손해를 입혔다, 이런 데이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꺼리느냐 그러면은 감사원 감사에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가지고 자신 있게 제값을 준다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입찰을 또 하게 되면은 잘못 이제 둘러리를 섰다가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면은 6개월에서 한 2년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중소기업 중앙에서 강력하게 그런 의견을 얘기해서 부정당 업체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개선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적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을 사준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주는 건데, 납품을 해서 손해를 봤다 이 얘기는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사실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입찰 단합에 대한 부분들이 공동 판매 행위에 대한 사항들이 과연 원가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래서 표준원가 센터를 중소기업 연구소를 중앙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업종별로 아이템별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공공 입찰에 대한 그 중소기업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싱크탱크에서도 이 조달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제품의 이제 그 공공 조달 과정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 그 자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들의 어떤 갑질을 포함해서 그 다양한 불공정 문제, 그 다음에 그 적정 이윤의 보장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중앙의 김기문 회장님 비롯하셔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저는 개선돼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뭐 지금 그 이정동 그 보좌관님께서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현 정부에 자문을 해서 새롭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게 뭐냐면 혁신 조달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하고 다른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갖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을 갖는 이른바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구매를 어떻게 이제 늘릴 거냐 해서 관련된 그 조달 사업법도 이제 개정이 돼서 이 혁신 조달이라는 것이 별도의 트랙으로 기존 조달하고는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그 규모를 자꾸 더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기업들 특히 혁신적인 벤처 기업들이 시장을 판로를 또 테스트베드로서 공공구매를 레퍼런스로서 공공구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수출 문제인데요. 이 수출 문제는 시간을 조금 조절하는 뜻에서 토론의 후반부에 시간이 좀 남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어려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 중소기업계 그 어느 한 곳에서는 희망의 싹을 틔워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뛰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 몇 군데를 영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7월 달에 저희 박간의 빈대떡의 브랜드로 가정 간편식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박간의 빈대떡의 시그니처 메뉴인 빈대떡 4종을 가지고 HMR 제품을 출시를 해서 그 제품이 현재 온라인 마켓에서 지금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과 잘 연결이 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로는 매출 규모는 거의 5,000% 정도 그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트래픽도 거의 3,000% 정도 트래픽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화상 사회 그리고 화상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화상 기반으로 이 비대면 기반으로 시장이 다양하게 열릴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드시지만 이 비대면 사회에서 무엇이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잘 보시면은 그게 시장이 보일 거고 그리고 그것이 자체가 다시 기회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에서 기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고 이 변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이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은 저희 중소기업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모두가 같이 힘을 내서 스마트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나 국외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지원이나 빠른 시간 내에 스마트화해야
국가적으로 그리고 각 개별 중소기업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협동조합의 공동시설도 스마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합 공동시설에 스마트화가 이루어지면 조합원사도 이를 연계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올해 3월 저희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처럼 스마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13개 조합원사와 함께 업종별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조합원 이원 사업을 통해 현재 아날로그식 펌프 성능 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사는 제품의 품질 및 기술력을 상승하고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협동조합과 조합원사 간의 협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몇 개 기업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화면에 나온 기업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나가면서 희망을 열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잘 보시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빈대떡 사업도 변하고 비대면 사업도 열어가고 제조업도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강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디지털 전환이 정말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도 아마 첫머리에 올라가는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계신 이병헌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그 원래는 이제 원래 시나리오는 제가 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까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 오셔서 거의 다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핵심만 좀 제가 이제 요약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비대면 디지털 분야의 그러한 그 산업 분야의 창업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 기업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는 정책.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전통 주력 산업 분야의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포함해서 화학 이런 주력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디지털화를 할 거냐. 그 기업들의 AI를 집어넣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어떻게 디지털화를 유도할 거냐 하는 정책 방향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에 있는 그 상인들 이쪽이 사실 그 이제 완전히 그 유통 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유통 체계로 온라인 비대면 유통 체계로 어떻게 그 변화시켜 나갈 거냐 하는 큰 세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국회 또 중앙회 모든 곳에서 다 관심을 둬야 하는 주제인데요.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혹시 말씀을 좀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산업이 와가지고 현장을 좀 보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무섭게 사실은 산업 현장과 유통 서비스 현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산업 현장의 로봇 사용률이 우리나라가 최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치를 보면 GDP 가운데 디지털 경제가 11%를 차지하는데 2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산업 현장, 유통,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까지 나오고 이제 인공지능이 접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버금가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이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국회에서 법으로서 보완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도 지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진흥화 촉진에 관한 법 등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과시켜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고요. 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준은 절대 녹록하게 뒤처져 있지 않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기존의 전통 중소기업들이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겪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 분야의 교육과 현장 체험 이런 걸 많이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네, 앞으로의 산업은 디지털 문명이 선도할 것입니다.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무너질 것이고요. 이제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결국은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우리 정책, 특히나 일자리 같은 정책, 산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4차 산업 기술의 혁명 기술이 활용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이 포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듯이 전 분야가 디지털화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감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제도는 아직까지 이런 디지털 시대의 전 시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 기존의 규제를 혁파해서 미래 산업이 뿌리를 낼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기반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데이터 같은 게 우리가 많다고 아무리 많아도 정보가 많아도 우리가 체감하고 이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데이터 이런 이 축적된 데이터가 우리 산업 현장 또 우리 기업들에게 유효하게 공급되고 또 이용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전 종래에 이런 제조업 위주 또는 전통적 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디지털화된 인재들의 육성도 시급합니다. 이런 일들은 개별 기업이 아마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야 간에 이 정파를 나서 전폭적으로 협력해서 조속히 우리 한국 경제가 디지털화되는데 이런 제도적 걸림돌을 치우는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차원에서는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의 한 80% 이상이 수출로 발전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사실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하는데 이제 가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화상 상담회를 준비를 하고 먼저 번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도 유심히 이 상담하는 걸 보면서 이게 디지털 화상 상담이 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 미국의 유명한 무기 판매 회사하고 상담하는 걸 봤는데 영상으로 다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샘플을 좀 보내달라. 그때는 이제 미국 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생활화되고 비즈니스 하는데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중기부에서도 그런 여기 화상회의장을 우리 중앙에서 만들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로케이션마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화상회의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박간의 빈대떡집에 부모를 제가 아는데 한 분 이제 협동조합 이사장이라 딸이 지금 나와가지고 추상미라는 직원이 이제
그 화상의 어떤 그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뭐 홍콩 어디서도 뭐 구매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거기에 진출을 하는 건지 그쪽에서 구매는 안 되겠죠. 빈대떡을 홍콩으로 날리는 동안에 뭐 다 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하는 데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이 중소기업 그 단체들이 민간 협의체를 출범시켜 가지고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또 하려고 그 출범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 수출이 그 결론적으로 그 전시회를 열고 뭐 그 외국에 직접 출장을 가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또 하나는 출장을 가게 되면 가서 14일 격리 와서 14일 격리, 이거는 출장 못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좀 전환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미뤄뒀던 수출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특히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판 뉴딜도 사실 꼼꼼하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토론회가 무한정 다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 쟁여뒀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토론회를 조금씩 이렇게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게 실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귀한 토론 자리에 두 분 의원님을 모신 이유도 이런 많은 이야기들 잘 들으시고 또 입법 활동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께 이 입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는 그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또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적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성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야가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고질적으로 있는 기업 그 산업 현장의 문제가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격차 문제, 또 이익의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 혁신이 일어날 수 없도록 기술이 유출되고 유용되고 있는 문제, 또 하도급과 그 원청과 하도급 사이에서 불공정 문제 등등 아주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열고 해서 대안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과 상생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산업 현장에 있는 이런 자영업자분들 또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책들이 우리 책상에서만 이루어지고 또 이론으로만 이루어져서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 측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도 이 논의에 참여해서 이런 정책이 물 흐르듯이 잘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촉구드리고요. 또한 이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야 할 제도를 정비하는데도 이 게으름이 없이 신속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 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런 화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기업인 여러분께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탱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마무리 말씀을 한 분씩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철규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사실 시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기문 회장님 그리고 이학영 의원님, 원장님 토론을 정리하면서 격려 또 그리고 다짐 담아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사실 조선일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런 토론을 만들었는데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심도 있게 우리가 토론을 했고 또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상당 부분들이 토론이 된 데 대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 그 아까 티타임 할 때 우리 이철규 의원님이 그 이학영 위원장님한테 그 이 산업인은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웃기도 했는데 사실 산업위에서 그 여야가 우리가 국회에서 보는 것 같이 뭐 싸우고 이러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서로 협력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계신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감사를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입법이 만들어지면은 아마도 그 중소기업한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오늘 토론한 내용 이외에도 수시로 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입법 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학영 의원님. 네,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입니다.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아까 수출도 대기업은 저하됐지만 중소기업은 19%인가 뭐 이 정도로 늘었다고 아까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희망은 중소기업이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혁신하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늘 어려움이 있으면 중앙회를 통해서든 직접 산업위로 연락을 주시면 항상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만나서 해결하도록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병헌 원장님. 네,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 코로나 위기가 올해 상반기 시작되기 전 세계 경제를 보면 그동안 사실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공급 과잉에다가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그게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에 의해서 더 이제 힘들게 만든 것뿐이죠. 근데 이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각국 정부들이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요 촉발을 한 측면도 있고 또 기업들의 그 각국에서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활동이 안 돼서 공급이 또 일부 이제 그 줄어든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판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부도 이제 그런 그 상황 인식을 갖고 한국판 뉴딜 뭐 그 안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요걸 대응을 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어떤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간에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중소기업 벤처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도, 야도, 정부도 또 협회도 또 연구기관도 다른 목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모아서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뒤에서 돕고 그래서 앞뒤가 잘 이렇게 어울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좌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